안녕하십니까. 네, 자, 심화과정 첫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은 35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35페이지. 자, 심화과정이죠. 심화. 자, 심화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했던 기본 이론 과정,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죠, 추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오늘 공부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1, 2월 과정을 또 따로 듣고, 1, 2월 과정을 또 따로 듣고, 그 다음 또 지금 하고 있는 3, 4월 과정을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3, 4월 과정 안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했던 것들도 다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3, 4월 과정부터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분. 아시겠죠? 근데 안 계시잖아요. 오늘 시작하시는 분. 그죠? 네, 책 보겠습니다. 자, 보죠. 자, 오늘은 첫째 시간 먼저 법률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표가 나오죠. 출제 키워드, 출제 경향.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법률행위 목적 부분이죠.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근데 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뭐뭐 필요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맞아요. 자, 이 중에서 법률행위 파트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건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이 법률행위 내용이거든요. 목적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자,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은 내용이 확정돼야 되고, 확정.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가능성. 그리고 적법해야 되죠. 적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지. 네, 요런 것들 한 개씩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역시 이 타당성.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 별 두 개. 자, 그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 자, 38페이지에서요. 38페이지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는데, 자, 먼저 성립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이제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의사 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죠. 이것들 다 갖췄을 때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종류.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죠. 밑에 보시면 단독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계약이 나와요. 자, 어차피 계약 같은 경우는 제3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단독행위로 들어가 봤을 때 이 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거를 제가 좀 외우라 그랬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3가지였어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없는 거. 그죠? 없는 단독이에요. 없는 단독. 3가지예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법률행위들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위쪽에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소, 채무 면제, 해제, 해지, 추인, 동의, 철회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거죠. 자, 뒤로 넘기세요. 41페이지 오세요. 41페이지 네모 5번 보세요.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약속하는 거다, 이행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다. 약속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나는 재산권을 이전할게요. 이거를 약정하고,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는 나는 그럼 대금을 지급할게요. 이거를 약정하는 거다. 그래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재산권 이전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로써 매매 계약은 체결,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약정하는 그런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죠. 채권 행위. 자, 같은 말 의무 부담 행위. 의무 부담시키는 행위. 그럼 여기는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남죠. 이행의 문제 남긴다. 당연한 거죠. 약속한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채권 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 유효, 무효? 그거 유효거든요. 겁나 반전이죠. 유효죠. 왜냐면 어차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도 일단 유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약정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행. 여기서 이제 이행한다는 건 이제 갑이 실질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을한테 뭐 이전 등기 넘기는 거. 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행을 하는 거.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 그래요? 네, 물권 행위. 더 포괄적으로는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처분. 그럼 처분 행위는 그 자체로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행의 문제를 남겨 안 남겨? 안 남기지. 이행의 문제를 안 남겨요. 이행을 했는데 뭐 문제가 남겠습니까? 두 번째,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요. 처분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뭐가 필요해서? 처분 권한이 필요해서 처분 행위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무권리자가 제멋대로 처분 행위를 했다. 그럼 그거 유효, 무효? 무효라는 거죠.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행위도 처분 행위도 둘 다 법률 행위인데 효력상 따져봤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표에서요. 채권행위 부분에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매매계약처럼 의무 부담의 약속을 하는 것. 요게 채권행위다. 자, 밑에 특징 내려가서요. 기억에 처분 권한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니은 둘째 줄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채권행위를 했다. 그거는 유효다라 그러죠. 타인 물건 매매 유효. 내려가세요.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 변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자, 밑에 특징 보세요. 특징. 기억.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처분행위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처분행위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갔을 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도 있고 그리고 준물권행위도 있죠. 그러면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둘의 공통점 처분이다. 이 둘의 공통점 처분이다. 그러면 물권행위라고 하면 이거는 뭐를 처분하는 거죠? 물권을 처분하는 거다.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닌 것들을 처분하는 거죠. 이를테면 채권을 처분했다. 그러면은 준물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종류를 보면은 물권행위 같은 경우는 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은 물권을 처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 준물권행위 같은 경우는 물권 말고 다른 권리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 예, 준물권행위입니다. 넘기세요. 목적으로 갑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 오시면 이제 04번에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고 있죠. 목적. 자,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이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네 가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순서대로 확정부터 말씀드리죠. 확정. 확정의 뜻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근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실하게 정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나중에 정해져도 되죠? 나중에. 언제까지 정해지면 돼요? 이행기까지. 예,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자, 둘째 줄에 오른쪽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밑에 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핵심 판례 나와 있죠. 핵심 판례. 자, 핵심 판례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둘째 줄 오른쪽에서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능성.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 가능은 시험에서 안 나오고 가능의 반대가 나오죠. 가능의 반대는 불능입니다. 불능. 가능의 반대는 불능이다라는 거죠. 불능. 자, 그러면 이제 불능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 책에서도 지금 심화학습에서 표가 나와 있고 여기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바로 불능의 체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불능의 체계. 자, 요거는 계약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약법 몇 편이에요? 3편. 3편 계약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능입니다.
일단 불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 계약이 성립되고 체결이 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전부터 이미 불가능이었다. 그런 불능을 뭐라 그래요? 예,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자. 원시적 불능 무효입니다. 자, 근데 체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 될 때도 있죠. 자, 그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거든요. 후발적 불능 유효예요. 이렇게 불능이 쪼개지죠? 쪼개지죠.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귀책 사유. 여기서 귀책 사유는 이제 고의나 과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적용되는 법리는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요 법리가 적용되고요. 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 뭐라 그러죠? 맞아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으로 들어갔을 때는 원시적 일단 전부 불능이 있어요. 싹 다 불능일 때 적용되는 법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신뢰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인데 일부가 불능이면 이때는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루게 되는 총 4가지의 논점들이 이 불능으로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두 번째,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 담보 책임으로 해결.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위험 부담 법리. 그리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책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확인하시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자, 44페이지 오세요. 불능의 종류라고 돼 있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여기 원시적 불능에서 니은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무효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자, 내려가세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니은 확인하세요. 유효다. 후발적 불능 유효다. 자, 근데 밑에 첫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뭐가 적용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요. 자, 둘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자, 이제 세 번째 목적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적법성입니다. 자, 적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이 법규 같은 경우는 강행법규도 있지만 임의법규도 있거든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하고 관련이 없는 규정이에요. 뭐하고 관련 없다고? 사회 질서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게 정해도 돼요.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임의규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을 지켜라, 강행 규정 지켜라. 예, 강행 규정 지키라는 거죠. 강행 규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강행 규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효력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도 있죠. 자, 효력 규정도 있고 또 뭐도 있고요? 단속 규정도 있고. 예,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의 공통점이 뭐죠? 네? 이 둘의 공통점. 맞아요. 강행 규정이다. 맞아요. 천재예요, 천재. 강행 규정이다. 공통점이에요. 예. 네. 자, 그리고 효력 규정이 됐든 단속 규정이 됐든 위반하다 걸리면 네? 위반 시에 과연 처벌을 받느냐. 자, 처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효력 규정 처벌 받습니다. 위반하면. 자, 근데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해도 처벌 받아 안 받아?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야. 처벌 받습니다. 둘 다 처벌 받자. 자,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사법상 효력. 사법상의 효력이 있냐. 즉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이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무효로 만들어 버리죠. 무효. 그래서 다 빼들어 버립니다. 효력 규정에서는. 자, 근데 단속 규정은 위반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유효죠. 그래서 단속 규정이 특이하죠. 그래서 단속 규정을 출제하죠. 단속 규정 특이한 놈이에요. 처벌은 때리는데 유효랍니다. 특이해 안 특이해? 특이하잖아요. 그럼 단속 규정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중간생략 등기 맞아요. 바로 나와야 돼요. 합격자죠, 합격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죠. 금지. 자, 그래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미등기 전매라고도 하죠. 미등기 전매. 예. 유효입니다. 유효. 단속 규정.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주택 전매 금지. 주택 전매 금지. 예. 걸리면 처벌받아요. 전매하다가 걸리면. 근데 역시 사법상의 효력은 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들도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만 사법상 효력이 있다. 자, 그리고 추가합니다. 중개인하고 중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중개사하고 의뢰인. 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예,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중개사하고 의뢰인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중개사가 정보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게 반사회적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 이거 단속 규정이야. 유효로 한다라고 판시했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밑에 표 보세요. 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나와 있죠. 효력 규정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부실법에서 무효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고 제멋대로 재산을 처분했다? 무효다, 무효. 자, 3번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 받기 전에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허가 받기 전 무효였죠, 무효. 역시 효력 규정이라는 거죠. 4번 초과 중개 수수료 금지 규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다 뱉으셔야 되죠? 무효라서 그래요. 효력 규정이어서. 네. 자, 오른쪽 칸 단속 규정.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주택 전매 제한. 세 번째 무허가 음식물 판매 금지. 네 번째 중개사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들은 단속 규정입니다. 유효입니다. 자, 밑에 핵심 판례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줄 오른쪽에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다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이 말이죠. 네, 금액이 크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줄 중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랬죠. 넘기세요. 핵심 판례. 중개사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취지를 살펴보면 단락에서 셋째 줄 오른쪽 이 규정은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해서 한 거래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이다, 반도덕성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강행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적법성이었고요. 다음 이제 목적의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논점이 나오죠. 자, 타당성에서의 출제 논점. 논점 몇 가지 나오죠? 논점 3가지 나와요. 3가지. 첫 번째 출제 논점은 103조.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게 첫 번째 출제 논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104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자, 그리고 다음 출제 논점은 이중 매매요. 3가지 출제 논점이 나오죠. 타당성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네? 혹은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한 문제 깔고 그다음에 불공정하고 이중 매매에서 둘 중에서 한 개가 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6페이지 밑에 103조부터 보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3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조 일단 칠판부터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좀 마음을 경건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닦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공부 시작할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잠잘 때가 돼요. 그렇다는 거죠. 자, 103조요. 103조. 자, 103조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를 정리해야 돼요. 효과. 자, 효과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판례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판례를 분류하고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럼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효과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효과는 조금 뒤쪽에 나와요. 51페이지 와보세요. 51페이지. 여기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 효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행하기 전이다. 아직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안 해도 돼요? 이행을 안 해도 돼요. 무효라서. 근데 문제는 이행 후죠. 이행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해버리면, 자, 이행을 해버린 경우는 적용되는 법리가 746조.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해 못해. 돌려달라고 못하죠. 근데 두 가지가 효과예요. 두 가지가. 이행 전에는 절대적 무효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행을 해버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제안을 했어요. 을한테.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하면 증여를 할게. 내가 내 집을 한 채 증여를 할게, 너한테. 자, 증여를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죠? 만나서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집을 주는 거지, 집을. 이게 이제 현대판 첫 계약이죠, 첫 계약. 자, 그럼 을이 알겠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나 드릴게요. 대신 집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 약속. 그럼 일단 증여가 성립했더라도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 무효. 그럼 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줘야 돼? 안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된다고요. 그럼 갑은 집을 넘겨야 돼? 안 넘겨도 돼? 안 넘겨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약속까지만 했고 지금 이행했어? 안 했어? 이행 안 했죠?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이행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행을 하면 문제가 돼. 이행을 해버리면. 그래서 을이 명의부터 넘기라 그랬죠. 명의부터 넘겨 그러면. 그래서 갑이 집 명의를 넘겨줬죠. 이렇게. 그럼 집을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도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도망가요?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렸어요. 네. 자, 그때 갑이 을을 찾아가지고 야, 너 나랑 안 만날 거면 너 이거 돌려주라. 돌려줘. 다시 갖고 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 못해? 못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왜 못하냐면은 이행을 해버렸거든. 갖다 줘버렸거든. 자, 그러면 746조에 의해서 급여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갑이 돌려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이 집은 누구 소유가 된다? 을의 소유가 되고 이게 유효가 됩니다. 유효로서 을에게 집이 귀속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서 절대적 무효 확인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무효이기 때문이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 못 받는다는 거지. 선의 제3자.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 급부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급여 이론이 적용된다. 자, 746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급여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밑에 결론이라고 돼 있는데 확인하세요. 결론. 급여자는 돌려달라고 못하게 되는데요. 자, 밑에 쪽에 넷째 줄에 넷째 줄, 첫째. 급여를 한 사람은 무효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둘째, 여전히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라고 됐죠. 자, 따라서 니은에 나오듯이 급여한 물건의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이 을한테 소유권이 귀속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디귿에 보시면 엄폐물 법칙이라고 돼 있죠? 을이 여기서 이걸 다시 넘기면, 자, 을이 병한테 다시 넘겼다. 제3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유효라는 거예요. 왜냐면 을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도 그냥 계속 유효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을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병은 이 경우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거 불문이에요.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가 없이 유효라는 거지. 이런 걸 엄폐물 법칙이라고 해요. 엄폐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병이 누구 뒤에 숨어 있어요? 병이 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엄폐. 엄폐가 숨는다는 뜻이죠. 숨는다. 네. 엄폐를 어디서 많이 해요? 엄폐. 어디서 엄폐를 많이 하죠? 예?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엄폐를 해요. 엄폐를 숨는다고요. 잘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모르시는군요. 예. 몰라도 돼요. 뭐하러 알아요? 군대 몰라도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47페이지. 자, 파란색 2번 확인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대이죠. 판단. 자, 판단 시기가 언제냐? 판단 시기. 자, 첫째 줄. 성립 당시 기준이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이다. 자, 같은 말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양괄호 2번 봅니다. 반사회적 행위 판단 기준. 자, 첫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야. 둘째, 조건이 반사회적이야. 셋째,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서 반사회적이야. 네 번째, 불법적인 동기.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의 불법. 자, 그럼 이 동기라는 건 주로 동기를 표시해요. 동기가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동기가 마음속에.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동기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를 을이 임대차를 한 거예요. 임대차를 해가지고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을의 동기, 을의 속마음. 을의 속마음 이렇게. 을의 동기. 자, 여기를 빌려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해야지. 하우스를 경영해야지. 이런 반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임대차 계약은?
예! 유효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 못 따져.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죠.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건 을의 동기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효해요, 동기의 불법은. 다만 만약에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생님 저 여기서 도박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 라고 을이 표시했다면. 을이 뭐를 표시한 거죠? 동기를. 을이 동기를 표시했다면 그럼 법적으로 따져 못 따져? 이제 따져. 예, 그럼 무효예요. 동기가 표시되면 법적으로 따집니다. 그럼 무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동기불법에서요. 자, 셋째 줄 판례에 의하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때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거나 상대방에게 안 알려지면 그건 유효입니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이제 48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심화학습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일단 효과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잘 분류하시라 그랬어요. 판례를 분류하면 어차피 뻔하죠. 판례를 분류했을 때 반사회적인 판례들 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판례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103조 제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은 반사회적인 거에 해당되는 경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눠놨는데요. 여기서 먼저 1번에 나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이제 스스로 좀 읽어보세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요. 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허위 근저당.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허위라는 단어, 허위.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예요. 이거는 10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103조 위반에서 무효다. 108조 위반에서 무효다. 108조 위반에서 무효다.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은 무효다. 자,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부실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실법 위반 무효일 뿐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명의신탁도요. 자, 그리고 뭐 강박을 당했다.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자, 그것은 민법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일단은 유효죠. 근데 뭐를 할 수 있죠? 취소. 이건 취소 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반사회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등기 전매.
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었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라는 건 절대로 반사회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반사회적이라면 무효여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거 규정들이 다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보죠. 첫 번째,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면 반사회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계약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 자, 양보하러 2번입니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많이 쓰죠, 그죠? 많이 써요. 걸리면 처벌받아요. 걸리면 처벌받지만 이게 반사회적이다? 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유효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 효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유효입니다. 자, 3번 나왔네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무효가 맞습니다만 무효인 이유는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예, 부실법 위반해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이지는 않아요. 넘기세요. 4번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단속 규정. 유효다가 떠올라야 됩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노태우 비자금 은닉 사건이 나와 있죠. 자, 5번 판례에서 판사님이 판단하셨던 부분은 비자금, 조성과 비자금, 은닉을 별개로 봤던 거예요. 예, 조성과 은닉을 별개로 봤던 거죠.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이거는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에요. 비자금 만드는 거는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비자금을 은닉했다. 은행에다 갖다 맡긴 거예요. 야,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건 반사회가 아니야. (6번) 허위 표시로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거 통정허위 표시 108조입니다. 무효가 되는 근거는 108조 위반 무효일 뿐 103조 위반은 아니다. 자, 7번은 강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취소의 사유가 될 뿐 반사회적이진 않다는 거죠. 8번 무허가 건물 임대. 사회질서하고 상관없어요. 9번 귀국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퇴사하면 안 되죠. 귀국하셨으니까. 자, 10번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싶게요. 도박 채무죠. 도박 채무. 저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한 거지. 도박을.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돈을 따요, 돈을 잃어요. 돈을 잃죠? 도박 빚진 거죠. 도박빚. 빚. 그럼 여기서 을이 돈을 갚으라 그러죠. 야, 돈 갚아라, 빨리. 갚아, 빨리. 갚아. 그럼 갑은 도박해서 빚진 거니까 이거 반사회적인 거죠. 이 채무 자체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럼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갑이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갚아 하니까 싫어. 안 갚을래. 내가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반사회적이라서 안 갚아도 된대. 그럼 안 갚겠다 그러면은 을이 알겠어 하고 집에 가요? 어떻게 해요?
죽을래? 이러는 거죠. 진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법하고 현실하고 다르죠? 달라요. 도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박하지 마세요. 네, 도박하면 안 됩니다. 예, 도박하면 안 돼요. 근데 죽을래? 이러니까 갑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는데 이 집과 관련해서 대리권을 드릴게요. 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박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집을 판 거예요. 제3자한테. 명의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들고 그냥 가버렸겠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이 무서우니까 얘한테 소송 건 거예요. 얘한테 소송 건 거예요. 야, 그거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네가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무효다. 집 돌려주라. 라고 갑이 소송을 냈던 거예요. 여기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도박 빚을 변제하겠다는 건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안 맞지만 굳이 네가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한 건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유효라고 했던 거예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유효다. 따라서 을이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집을 처분한 행위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다. 따라서 너는 집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도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대리권 수여했다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유효다라고 판시했던 겁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러죠. 자, 여기까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였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